주인공 무진이 칠보인 분대장을 상대로 싸우는데 공중에서 공격을 피하면서 어린애처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칠보인이 화가 나서 주인공에게 남자답게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내려와서 100kg짜리 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어요. 둘 다 서로에게 달려들자 무진은 재빨리 칼을 뒤로 빼서 칠보인의 칼날을 너무 세게 쳐서 그의 칼을 튕겨나가게 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칠보인의 얼굴을 너무 세게 때려서 코가 거의 납작해질 뻔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전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주인공이 왜 분대장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성한 악마로 알려진 주인공은 복수를 위해 9명의 강력한 종파 지도자들과 맞서는 강력한 검객입니다. 그의 놀랍고 끔찍한 검술은 그가 종파 지도자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너무나 정밀하게 그들을 베어 넘겨서 그들은 모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씩 잘려나가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주인공이 괴물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아직 서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심장을 칼로 꿰뚫었을 때도 그는 헤쳐나가서 그들 모두를 사후세계로 보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신성한 악마로 새깁니다. 그가 막 죽으려고 할 때 그의 삶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무림에서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3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결국 그를 훈련시킨 스승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칼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자신이 한 일에 관한 전부인지 궁금해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늦은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내와 함께 보낸 순간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은 그에게서 빼앗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결국 죽음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갑자기 그는 사방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헐뜯는 짜증나는 그룹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의 옆에는 2 아이가 서 있고 남자아이는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가문의 무술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며 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술은 그들의 가문, 화염 화가문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주인공이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동안 반대편 지도자는 그들의 모든 걱정을 없애기 위해 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주인공 화무진을 부르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무진은 가문의 무술을 걸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해 결투를 할 것입니다. 결투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어린 소녀는 형, 즉 주인공이 무술에 관해서는 완전히 쓸모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모든 소음에 질려버리고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무진이 누구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소위 어린 사람들은 그가 이 말을 할 때 혼란스러워하고 일종의 미치광이처럼 그를 쳐다봅니다. 심지어 그의 라이벌조차도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는 자신이 신성한 악마로 알려져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웃게 만들 뿐이고 그는 무진에게 그 대신 저승의 왕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합니다. 분명히 그의 짜증나는 라이벌은 청화상단의 둘째 아들인 청도보입니다. 무진의 형제자매들은 그의 광기가 이미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심지어 청화상단의 주인인 부초연조차도 그들의 가문은 장남이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그 가문을 비웃습니다. 무진은 침묵을 지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보는 그가 결투를 수락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달 병영에서 결투가 열릴 것이라고 알립니다. 도보는 무진에게 그들이 무술 규약에 따라 거래를 맺었고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룹이 떠난 후 무진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돌아서서 그에게 결투를 강요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진이 전에 칼을 휘두른 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무진은 검술이 자신이 살고 숨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장을 시추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몸이 매우 허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눈물을 터뜨리며 무진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합니다.
어린 소녀는 무진에게 쓰레기라고 말하고 상단에게 짓밟히는 바보라고도 부릅니다. 그녀의 오빠는 동생이 형을 헐뜯는다고 꾸짖고 사과하라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무진을 비난하고 이 말을 한 후 눈물을 흘리며 달려갑니다. 어린 소녀는 누나를 대신하여 사과하며 가끔 분노에 휩싸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그도 떠납니다. 무진은 심지어 아이들조차 지금 자신을 싫어하고 미치광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진은 혼란스러워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자비 없이 종파 지도자들을 베어 넘겼다는 것입니다. 무진은 자신이 평화롭게 죽었어야 한다고 믿지만 갑자기 이상한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땅바닥에 쓰러지며 아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그의 조수인 이상한 남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왜 허약한 몸으로 밖에 나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걱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무진은 그에게 단순히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마석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무진이 그를 괴롭히는 광기 때문에 또 다른 발작을 겪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는 무진이 정말로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배경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분명히 화무진은 한때 여러 정통 종파가 제자로 삼고 싶어 했던 재능이 있고 평판이 좋은 아이였으며 23세에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석은 무진에게 이야기를 6,000번 넘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무진은 그의 에너지 코어가 분명히 형편없기 때문에 자신이 유망한 아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석은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17년 전 무진과 도보는 비공식 결투를 벌여 내면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투 당시 무진은 6세였고 도보는 9세였습니다. 도보는 이것에 동의했고 두 아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진행되면서 도보는 그들의 약속을 깨고 내면의 에너지가 담긴 주먹으로 무진을 쳤습니다. 무진은 실망하고 도보에게 분명히 주먹을 던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칠상권 기술을 사용했느냐고 묻습니다. 도보는 무진을 조롱하며 그 기술이 곤동 종파를 통해 전해 내려왔다고 말하고 분명히 그 후유증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도보는 거만하게 행동했던 형에게 그것을 시험해보았고 그 기술로 인해 그는 자리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뻐했기 때문에 도보는 그것이 무진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진은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의 상태가 칠상권 공격의 후유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미치광이라고 불립니다. 무진은 도보가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결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러자 무진은 석에게 그들이 그를 쓸모없게 만든 후 도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석은 나중에 무진의 아버지가 최종 평결을 내렸다고 언급합니다. 도보가 그의 사촌이었지만 그는 또한 중원 내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양화 상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도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의 아버지는 그에게 경고만 주고 내보냈습니다. 무진은 아들을 쓸모없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무진은 그 가문이 완전히 쓰레기라고 결론짓고 석에게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석은 무진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아버지가 그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9년 전 그의 어머니의 병세가 실제로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저승으로 갔습니다. 무진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죽이고 가문을 망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문의 명성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의 형제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빚과 2명의 충성스러운 가신 그리고 몇 안 되는 무인들 뿐입니다. 그에게는 또한 남동생 화도진과 여동생 화소연이 있습니다. 무진은 마침내 여동생 소연이 왜 그가 부모님께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원래 몸 주인이 남긴 역사책을 살펴보고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파를 물리친 지 30년이 지났으며 지금은 에너지 코어가 없는 미치광이의 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으므로 무진의 뜻대로 살고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청화상단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몸을 쓸모없게 만들고 가문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그의 목록에서 첫 번째는 다음 달에 있을 도보와의 결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몸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앉아서 명상하며 초심자처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처음으로 수련을 시도했을 때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 몸은 압도적인 선천적 무술 자질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무진은 몸의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대한 탐구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방에 걸쳐 금빛 빛을 남깁니다. 잠시 후 석과 가신들은 그의 비명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그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신 중 한 명이 농담으로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진의 맥박을 확인하고 이전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무진은 갑자기 그를 붙잡고 그가 에너지 코어를 형성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묻습니다. 가신은 이 말에 당황하고 무진은 자신의 몸에 특별한 체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가신은 그의 체질이 천상의 무체라고 밝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늘이 선택한 희귀한 영웅 체질입니다. 무진은 또 다른 고통의 파도에 휩싸이고 마침내 몸의 체질이 악마 예술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정직한 에너지의 몸은 악마 예술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무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이 모든 체질 중에서 매우 다른 체질로 저주받은 몸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결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나쁘다고 결론짓습니다. 고통 속에 누워있는 그는 석에게 두 남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석은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수석 집사인 두백신이고 빨간색 옷을 입은 남자는 장로인 조한봉이라고 밝힙니다. 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과거의 삶에서 무언가를 기억하지만 그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기절합니다. 3일 후 무진은 마침내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났지만 석은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무진은 결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며 석에게 검을 가져오라고 촉구합니다. 석은 가문이 아직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무진이 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웃음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무진은 가족에게 돈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석은 현재 방호파라는 이단 종파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종파는 매우 높은 이자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무진은 마침내 가문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은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은 이것을 걱정하지만 무진은 그에게 입을 다물고 산책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 장로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진이 위험한 방호파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잠시 후 무진과 석은 방호파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무진은 경비대장에게 그의 보스를 만나고 싶다고 알리라고 말합니다. 강노호는 장난칠 생각이 없고 그가 도박을 하러 왔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무진에게 말합니다. 무진은 강에게 자신을 그의 보스에게 데려가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강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석은 재빨리 끼어들어 무진이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강에게 촉구합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그 종파의 부두목인 마정보가 나타나 문제가 무엇인지 묻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자 강은 자신의 보스에게 무진이 그들의 최고 보스를 만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만은 그에게 왜 그들의 보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묻고 무진은 더 많은 대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만은 무진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리더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건물 안으로 초대합니다. 무진과 석은 곧 무장한 검사들에게 호위받으며 나무 다리를 이용하여 저택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석은 모든 것이 걱정되고 무진에게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갈 기회가 아직 있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그와 동의하지 않으며 이미 멀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석은 그 종파의 리더가 싸우는 것을 본 특별한 할머니가 있었고 리더는 상대방을 몇 초 만에 제압했기 때문에 꽤 강력하다고 밝힙니다. 분명히 그 리더는 강력한 살인 기술을 배운 무인입니다. 무진은 석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많은 석이 꽤 빨리 알아차렸기 때문에 더 박식하다고 끼어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의 더 깊숙한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고 두 사람이 알기도 전에 그들은 무장한 검사들에게 둘러싸인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무진은 실망하고 마에게 이것이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었는지 묻습니다. 마는 이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그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부모님에게 준 것과 똑같은 자유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은 그 그룹과 논쟁하지 않지만 그의 주인이 살도록 간청합니다.
반면에 무진은 마가 부모님에 대해 언급했을 때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분명히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갑자기 그가 지금 다른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마는 그의 부하들에게 무진에게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수행하기를 매우 열망하는 그들 중 한 명이 무진을 쫓아와 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석은 주먹이 그들을 향해 똑바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거해 기절합니다. 놀랍게도 무진은 그 남자의 주먹을 맞고 궁극적으로 내부에서 그의 뼈를 산산이 조각냅니다. 그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무진이 일종의 싸구려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무진은 그의 크기에 비해 실제로 뼈가 부드럽다고 놀립니다. 무진은 순수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그의 부하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무진을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검사 중 한 명이 그의 검을 들고 그에게 똑바로 달려들지만 무진은 쉽게 공격을 피하고 그 남자의 힘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연한 몸을 사용하여 그는 공격을 피하고 그 남자의 얼굴을 으스러뜨리는 헤드버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고 그의 동료가 그에게서 인계받아 무진을 베려고 시도하지만 무진은 공격을 피합니다. 공격자는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지만 무진은 뒤로 점프하기 전에 발차기를 날려 그 남자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곧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멀리 서 있던 석은 그의 주인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소리치지만 무진은 그를 둔한 머리라고 부르며 그가 괜찮다고 언급합니다. 석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무진에게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무술 기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 남자에게 그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술이 아니라 거리에서 주워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은 무진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그의 부하들을 성공적으로 파견한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하지만 즉시 그의 동전을 강력한 힘으로 무진에게 날립니다. 동전은 간신히 무진의 머리를 빗나가지만 그는 동전의 압력을 느낄 수 있고 그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자 많은 화를 내며 그의 부하들에게 무진을 자신이 돌볼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무진은 그저 보스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마주하게 되어 놀란다. 많은 무진 같은 하찮은 자는 자기 보스를 만날 수 없다고 화를 내며 대답한다. 많은 화가 나서 칼을 휘둘러 무진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 놀랍게도 무진은 젓가락 한 쌍으로 그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다. 많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지만 무진은 칼 살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은 모른다. 무진과 많은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지만 무진은 훌륭한 무술 실력으로 굳건히 맞선다. 많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젓가락 하나가 자신의 손을 꿰뚫고 있었다. 많은 자신이 그를 베어 넘기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이 어떻게 빈틈을 찾았는지 믿을 수 없다. 마가 고전하는 동안 무진은 젓가락을 과소평가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많은 정신을 차려보니 젓가락에 고전하고 있었고 무진은 기를 쓸 수 없는 약골이라고 믿었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많은 무진이 어떻게 단시간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경지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가 아는 무진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무진은 계속해서 젓가락으로 그의 몸을 찌르며 실력이 형편없다고 말한다. 많은 젓가락에게 질 수 없다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필살기로 무진을 끝장내려 한다. 그가 공중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이는지와는 달리 무진은 조금도 겁먹은 표정이 아니다. 그는 쉽게 마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마는 왜 무진이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무진은 그의 몸에 강력한 주먹을 날려 그에게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파괴한다. 공포가 마의 몸을 휩싸는 가운데 무진은 그저 돈을 빌리고 싶을 뿐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말한다. 잠시 후 마는 흠씬 두들겨 맞은 후 마침내 무진과 마주 앉기로 결심한다. 그의 부하들도 마가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무진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마는 무진에게 알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 무진은 마에게 당신네 문파에서 담보도 없이 우리 가문에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그 거래 전체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며 무진이 그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진은 그 말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그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마의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자 무진은 다시 한번 그에게 묻기로 결심하지만 이번에는 벌받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다그친다.
무진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마는 마침내 청화 상단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무진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는다. 그 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에게 청화 상단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묻는다. 마는 말하기를 망설이지만 무진은 그에게 상단을 옹호하다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알려준다. 마는 무진의 말에서 지혜를 얻어 무진의 가문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빌려주되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빌려주라고 상단이 명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화 가문을 몰락시키는 대가로 방호문파는 화 가문이 체스판에서 쫓겨난 후 화 가문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무진은 가문의 땅이 처음부터 담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무진은 마에게 자신이 빌리고 싶어하는 금화 300잎이 1년 안에 얼마가 될지 묻는다. 계약서에 따르면 마는 금화 300잎은 상환시 금화 5000잎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무진은 역겨워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거래를 수락한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마에게 누가 그들의 뒤처리를 돕는지 묻는다. 그러자 마는 그들 중 하나가 사파 무술 천하삼행인 소솔문파라고 언급한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석은 새로운 천하삼행이라고 언급한다. 무진은 천하삼행에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는다. 석은 그의 주인이 과거에 천하삼행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저주하는 것을 보면 주인의 광기가 발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무진은 석에게 설명할 기분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무진은 이미 기다리는데 지쳐서 돈을 가져오러 간 녀석에 대해 묻는다. 곧 그 녀석이 필요한 금화 300잎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도착한다. 무진은 그것을 보고 기쁨에 눈을 빛내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석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석은 여전히 돈을 빌리는 일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진은 그에게 입닥치고 돈을 가져가서 떠나자고 간단하게 말한다. 마와 그의 부하들은 무진이 떠날 때 그를 입구까지 배웅한다. 그러고 나서 무진은 그에게 장부에 날짜를 적어두라고 말하며 청화 상단과의 거래를 끝내면 가문의 모든 빚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다. 게다가 무진은 마에게 백성들의 돈을 빼앗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는 명령을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하며 무진이 망하는 꼴을 어서 보고 싶어한다. 잠시 후 석과 무진이 집에 도착하고 두 원로들이 그들을 맞이한다. 그들은 무진의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즉시 걱정하지만 그는 자기 피가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들은 그에게 문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는 단순히 돈을 빌리러 갔을 뿐이라고 말한다. 무진은 가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얼마 남지 않은 전사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로들은 무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문파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가 훔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진은 원로들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문파 장부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무진은 원로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잘 먹이고 입히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지시를 내린 후 그는 행운을 빌며 그저 걸어간다. 그러고 나서 무진은 부모님의 위패가 있는 방을 방문한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어 돈 문제는 해결되었고 동생들과 하인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께 내세에서 편히 쉬시라고 간청한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결투를 신청한 도보를 혼내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소연과 도진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은 완전히 감명받은 표정이다. 나중에 무진은 각각 50kg, 80kg, 110kg의 검 3자루를 주문했다. 검을 들여온 하인들은 그러다가 허리가 부러질 뻔했지만 무진은 검이 드디어 도착해서 기쁘다. 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무거운 검으로 뭘 할 생각이냐고 묻고 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이 검으로 하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휘두르는 것이다. 무진은 신이 나서 50kg짜리 검에 손을 뻗어 그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의 미소는 곧 사라진다. 그는 몸은 쓰레기일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손을 사용하면 조금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진은 석이 역겹다는 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재촉한다. 그는 음식에 고기를 많이 넣어달라고 상기시키고 석은 풀이 죽어 걱정하며 떠나간다. 무진은 결투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검과 함께 앉아있다. 그의 몸의 체질, 즉 천상의 무술몸은 그의 스승이 가르친 악마의 예술과는 정반대다. 그는 유일한 해결책은
스승의 친구의 무술인 무쌍구검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집안에서 억지로 검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한편 도보는 무진이 방호파 녀석들을 너무 심하게 다뤄서 2주 동안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도보는 무진에게 에너지 핵이 없어 그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놀란다. 도보는 결투를 앞두고 뭔가 끔찍한 일을 준비할 생각에 사악하게 웃는다. 도보는 또한 무진이 결투에서 서로 맞붙을 때 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게 되어 기뻐한다. 잠시 후 무진은 가능한 한 가장 힘든 방법으로 몸을 훈련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늘이 내려주신 몸이기에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훈련하는 동안 속은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침내 훈련을 완전히 시작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50kg짜리 칼을 집어들고 옛 스승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휘두르기 시작한다. 첫 번째 자세를 시도해본 후 무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간다. 그는 스승이 어떤 무기를 마주하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이미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순식간에 그는 칼을 편안하게 휘두르고 심지어 칼이 무겁지 않은 것처럼 방 안을 뛰어다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잠시 후 그는 세 번째 자세로 이동하면서 최대한 강력해질 수 있도록 기를 조절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의 훈련을 돕기 위해 그는 실제 전투가 어떻게 보일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훈련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상대는 딱딱한 공이었는데 그는 잠시 동안 피했지만 뒤에서 맞았다. 이후 그는 뾰족한 대나무와 맞서 싸우고 칼의 네 번째 자세를 사용하여 대나무를 베어낸다. 분명히 그의 검술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번째 자세로 날아오는 통나무를 맞힐 수 없어서 다섯 번째 자세로 승격해야 했다. 이번에는 강력한 다섯 번째 자세로 모두 베어버린다. 칼의 힘으로 그는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고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한다. 통나무를 지나간 후 그는 대나무에 놓인 촛불과 맞서 싸우고 이를 위해 여섯 번째 자세를 사용한다. 그는 칼을 너무 세게 휘둘러서 모든 촛불을 한 번에 불어 꺼버렸다. 일단 이것을 극복하면 그는 다음 정거장이 일곱 번째 자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집 밖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강력한 일곱 번째 자세를 사용하여 그는 또다시 확장한다. 순식간에 그는 그의 칼이 벨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결심으로 아홉 번째 자세에 도달한다. 그는 마침내 칼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고 무진은 안도감의 땅에 쓰러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의 이전 삶에서 그의 마지막 자세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짜증나지는 않는다. 그는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친구가 칼로 모든 것을 베어내는 쓰레기 같고 불가능한 위협을 말하면서 그냥 빈정거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의 스승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친구의 무술이 죽는 것을 허락할 의향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것을 제대로 물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진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의 스승은 그의 늦은 친구가 그의 기술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검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그는 기가 없었지만 무진의 스승은 그가 무술을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문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무진의 스승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을 들은 후 무진은 무술을 조롱하며 크게 웃지만 그의 스승은 그의 머리를 너무 세게 쳐서 거의 두개골이 부서질 뻔한다. 그는 무진에게 그가 주는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무진은 스승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의 스승은 그가 검술을 1000번 수행하면 그의 몸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10만 번 수행하면 그의 기가 칼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만 번 휘두르면 가장 강력한 검사조차도 그를 무적으로 만들 것이다. 무진은 하루에 1000번씩 칼을 휘두르면 사이클을 끝내는데 3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무진이 스승의 친구가 정말로 그의 기술과 맞먹었는지 스승에게 묻게 만들지만 그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력을 다했다면 그들 중 한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때문에 무진은 그의 스승의 친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졌다. 무진은 마침내 속에 여러 번의 울리는 뺨에 깨어난다. 무진은 그가 한 번 움직임을 연습한 직후에 기절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1000번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눈앞에 있는 음식 접시를 볼 때 그는 그것이 돼지고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실망하고 속에게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살을 찌우는데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는 속에게 방호파에서 빌린 돈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알린다.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더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속에게 그의 계획은 도보와 싸우는 동안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소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속은 무진에게 그가 배운 무술을 언제 배웠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무진이 전에 무술을 몰랐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진은 이미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속에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무진은 자신이 진짜 무진이 아니라고 밝힌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정체성은 신의 악마이기 때문이다. 속은 무진이 농담을 하고 공상적인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은 그저 무진이 그의 기억을 잃고 어느 날 그냥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무진은 그를 붙잡고 스천에서 가장 위대한 문파가 될 때까지 문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결국 무진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속은 그의 스승을 조롱하며 헛소리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손가락 튕김을 받게 한다. 일단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면 무진은 속에게 자유롭게 떠나라고 말하고 속은 시키는 대로 한다. 한편 두 문파 장로는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보가 무진을 죽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파를 빼앗기기 쉬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잠시 후 무진은 그의 마음을 다해 훈련하여 이제 한 팔로 70kg짜리 칼을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기술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결투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올 때 그는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무진은 그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떠나라고 촉구한다. 아이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가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 걱정할 뿐이라고 무진에게 말한다. 소연은 무진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알린다. 두 아이를 쳐다보는 것은 우리의 MC에게 그의 전생의 연인 형제자매를 떠올리게 한다. 무진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두 아이는 무진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칭찬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는 방식은 그가 스승과 함께 훈련하고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갑자기 그는 무쌍구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깨달은 무진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한다. 아이들은 걱정하지만 상황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혼자가 되면 무진은 칼을 3개 휘두르면서 호흡법을 시작한다. 호흡법의 도움으로 그는 모아둔 내부 에너지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이미 무술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움직임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쌓는 기 예술이다. 기본적으로 무술은 적은 무술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호흡법을 사용하여 무진은 칼을 훨씬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되어 동상을 베어낼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조한봉은 속과 함께 무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속은 무진의 갑작스러운 건강함을 그가 거친 한 번의 무당 수업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조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속에게 그가 마주치는 모든 변화를 그에게 보고하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한다. 속은 스승님이 수련하는 곳으로 향하지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려 하지만 무진은 훈련장이 너무 좁아서 훈련할 수 없다고 실망한다. 이 때문에 무진은 훈련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진은 큰 훈련장으로 향하지만 다른 전사들이 훈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모두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속은 다른 전사들에게 혼자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 모두 그곳에서 나가라고 제안한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훈련장을 사용하라고 촉구하지만 전사들은 왜 반쯤 죽은 녀석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무진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진은 그들의 분위기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언급한다. 다른 전사들은 무진에게 맞서고 싶어 하지만 분대장인 철보인이 그의 부하들에게 젊은 도련님을 위해 홀을 떠나라고 말한다. 철은 궁극적으로 무진이 또다시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는다. 바로 그때 무진은 철을 멈춰 세우며 남자답게 직접 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철은 돌아서고 무진은 그들이 검사임으로 싸우자고 제안한다. 철은 무진이 가문의 미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무진은 철에게 겁쟁이로 남아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치열은 칼을 뽑아 무진과 싸울 준비를 한다. 싸움이 시작되고 무진은 즉시 칼을 땅에 꽂고 과감한 움직임으로 치열에게 달려든다. 그는 치열에게 달려가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머리를 밀어낸다. 전사들은 칼 없이 결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한다. 무진은 치열이 정말 힘들게 싸우는 동안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계속해서 그를 가지고 논다. 치열은 곧 좌절하고 무진에게 남자답게 싸우고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무진은 마침내 그의 칼을 잡음으로써 그를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지만 철은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무진을 비난한다고 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무진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철은 그가 무술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치열은 무진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의 비할 데 없는 검술에 9번째 자세로 그를 맞이하며 궁극적으로 그의 내면의 기력을 흔들어 놓는다. 무진은 치열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의 얼굴에 파괴적인 펀치를 날린다. 철은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지고 무진은 그에게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철은 마침내 무진이 완전히 변했다는 쓰라린 진실을 깨닫는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무진의 몸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느낄 수 있다. 철은 바닥에 쓰러지고 궁극적으로 결투를 지켜보는 속과 다른 전사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전사들은 완전히 기절한 채 누워있는 그들의 보스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다. 무진은 승자답게 서서 철에게 그의 승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묻는다. 전사 중 한 명이 무진에게 소리치며 비겁한 수를 썼다고 말한다. 철은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며 실제로 졌다고 인정하기 전에 철은 무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서 실제로 배웠다고 말한다. 무진은 그의 존경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떠나도 좋다고 말한다. 전사들이 홀에서 나갈 때 무진은 속에게 합류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혼자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억울한 전사는 계속 불평하고 철이 무진에게 쉽게 대했다고 믿지만 그는 그에게 반쯤 죽여놓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그 남자는 이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지만 치열은 그에게 진지하다고 알려준다. 치열은 전말을 알지 못하지만 젊은 도련님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반면에 속은 무진이 언제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실제로 변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날 밤 두 장로는 다가오는 결투에 대해 회의를 한다. 두 사람은 36년 이상 가문에 있었고 그때부터 충성스러웠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염제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유능한 청년이었고 심지어 강력한 당가조차 그가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정도로 무술을 뽐냈다. 기본적으로 장로들은 그의 힘에 매료되었고 그들은 모두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는 그들이 충성심을 깨뜨리려고 한다고 믿지만 두는 혈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두는 그들이 17년 동안 무진을 돌보아왔지만 가문은 그때부터 쇠퇴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충분히 했다고 믿으며 염제님이 내세에 도착하면 그들을 비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주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았고 덧붙여서 그들을 도울 몇몇 무술가도 모았다. 두는 조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하고 그는 뒤에 남아 무진을 좀 더 돌볼 것이다. 분명히 강화 상단에서 고용한 강동파의 무술대가가 결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조는 이것이 모두 속임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듣고 놀란다. 상단은 기본적으로 화가를 남기지 않을 악당들이다. 두는 조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비록 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겠지만 나중에 무진은 그가 받는 소고기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에게 왜 그런지 묻는다. 그러자 속은 집사가 그에게 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리고 무진은 그 일에 대해 화가 났지만 그것을 제쳐두고 무진에게 멋진 옷을 보여준다. 석은 그가 붕대를 감았을 때 더 멋있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상상을 짓밟는다. 결투를 위해 떠날 시간이 되자 무진은 집 밖에서 도를 만난다. 무진은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막으러 온 줄 알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하며 실제로 결투에 따라오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무진은 도가 자신이 라이벌을 때려눕힐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인데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로써 속과 도는 무진과 함께 결투 장소로 향한다. 경기장에는 결투를 보려는 군중과 배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무진에게 높은 배당률이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건다. 잠시 후 그는 입에 막대 사탕을 물고 경기장에 도착하고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약해 보이고 심지어 배팅을 취소하고 싶어한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최연을 만나고 최연은 그에게 정말 결투를 계속하고 싶은지 묻는다. 이 말을 들은 관중들은 무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결투를 요청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의 광기가 날뛰고 있다고 믿는다. 무진은 그들이 이미 그들을 악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화가 났고 이에 대해 그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무진은 최연에게 그녀가 가문의 비전서를 훔치도록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한다. 관중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단이 무술 비법을 노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연은 상황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무진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믿는다. 불은 지펴졌고 결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주최자는 결투의 증인이 강동파의 한이강이라고 발표한다. 한은 발코니에 서서 모든 것이 멋지고 강해 보이며 그의 스승의 소원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보와 무진에게 지켜보는 군중 앞에서 공정하게 싸우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도보는 충격적인 폭로를 한다. 그는 무진이 현재 입고 있는 원수복이 무진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직접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큰 칼을 꺼내 도보에게 결투 후 남은 물건들을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군중 전체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큰 칼로 결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그들은 모두 염제님이 맨손 무술로 유명하다고 믿었다. 도조차 충격을 받고 속에게 무진이 특이한 말을 했는지 묻는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무진이 도망치라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상대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은 무진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도는 완전히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준비되면 심판이 배를 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격분한 무진은 바로 도보를 쫓아갑니다. 그는 큰 칼을 휘둘러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도보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공격이 닿은 땅은 파괴됩니다. 관중들은 무진이 그렇게 빠르고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두가 무진에게 무술 능력이 없다고 믿었지만 그는 매우 미친 듯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보조차도 매우 쉬운 결투를 예상했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진은 도보를 향해 다시 돌진하며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지만 도보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서로 발끝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충돌음과 영광스러운 광경을 남깁니다. 최연은 무진이 실제로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싸움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훈련을 했든 여전히 도보에 훨씬 못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무진은 계속해서 큰 칼을 도보에게 휘두르지만 그는 유연성 덕분에 쉽게 피합니다. 싸움이 진행되면서 도보는 무진을 뒤로 날려버리는 반격을 가하는 데 성공하고 그는 무진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코니에 서서 도는 무진이 싸움에서 버티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석은 도에게 그가 보고 있는 바로는 무진이 아직 비장의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는 석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석은 그가 비밀리에 무진이 혼자 훈련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언급하며 도에게 더 강력한 것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싸움이 진행되면서 무진은 자신의 힘이 현재 도보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 절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그는 항상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보를 죽일 계획입니다. 한편 조는 무진의 형제자매들을 수송하고 있으며 그들은 잠들어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가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도보가 그를 죽인 후 무진의 남은 자네를 모으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조는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진은 도보가 자신에게는 신인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서로 대등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진이 실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도보는 무진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도와 석은 공격이 무진을 향해 곧장 가는 것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실제로 공격을 피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도보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무진은 필살구검 제1초 선제보를 사용합니다.
도보는 공격을 가하지만 무진이 사용한 기술 덕분에 그는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관중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도보조차도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진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도보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내면의 에너지를 모읍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의 내면 에너지 모으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조롱합니다. 무진은 기술의 두 번째 형식을 활성화하고 많은 아기를 가지고 도보를 향해 돌진합니다. 도보는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진의 공격을 막는 것뿐이며 그가 무진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보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무진의 공격을 막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칼이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진의 칼이 도보를 베고 지나갑니다. 도보는 땅에 쓰러지고 최연은 도보의 이름을 외치며 좌절감에 소리를 지릅니다. 도보는 자신의 피 웅덩이에 누워있고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으며 무진은 자동으로 결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도보의 팔로 걸어가 17년간의 원한에 대한 대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연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무진은 상인 단체가 그의 팔을 다시 붙일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은 도보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보고 있던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최연도 그들에게 달려들고 한은 도보의 에너지 코어도 파괴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한은 무진을 쳐다보며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묻습니다. 무진은 혼란스러워하며 한에게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묻고 한은 그들의 기술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입이 크니 할 말도 많다고 대답합니다. 무진은 무술 실력이 없는 5살짜리 아이의 머리에 칠상권 강타를 가할 필요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눈에 순수한 분노를 담아 무진은 그가 한 일은 지난 17년 동안 품어온 원한을 해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에게 말합니다. 무진은 또한 그들이 화씨 가문에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그는 한과 그의 부하들에게 스스로를 잘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최호는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워하며 무진이 방금 한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진이 무대에서 걸어나가자 관중들은 도보를 꺾은 것에 감명받아 그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아름다운 것들 외에도 그들은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모두 새로운 무술 고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도와 석은 무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그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도에게 그에게 맡긴 금을 모두 썼는지 묻습니다. 도는 초조하게 약간 남아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방호파에 들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도에게 다른 무술가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지는 상관없지만 그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리를 가지고 이 말을 해서 거의 듀가 서 있는 곳에서 불구로 만듭니다. 한편 그의 형제자매들은 오빠의 결투를 봐야 하는데 애 데려가냐고 조에게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조는 방금 비둘기가 배달한 편지를 읽고 무진이 예상치 못하게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듀는 그에게 편지에서 그들이 발견되었다고 말했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체 없이 조는 집으로 다시 말을 타기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오빠를 보러 돌아가고 싶어하며 축하하는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진은 듀에게 방호파를 처리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진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듀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소설파와 얽히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노인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무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무진은 방호파를 만나러 떠나지만 석은 일이 끔찍하게 변할까봐 걱정합니다. 무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석에게 바로 뒤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촉구합니다. 잠시 후 무진은 방호파에 도착하고 많은 그가 무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무진은 빚을 갚으러 왔다고 마에게 말하면서 그들의 파가 이제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조롱합니다. 많은 그 지역의 대부분의 도박꾼들이 도보와의 결투를 보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손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의 싸움을 보러 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진은 그의 경기에서 도박풀을 열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무진은 그들이 그에게 더 높은 배당료를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무진은 자동으로 관심을 드러내고 많은 그가 그들을 짜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많은 그들이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진은 모두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마는 무진의 몸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감지하고 그것은 그가 사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진은 마에게 그의 보스에 대해 묻고 마는 왜 보스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지 물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무진은 탁자를 손으로 치며 같은 질문을 2번 이상 해야 할 때 짜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무진이 날뛰려 할 때 채용길이라는 문파의 우두머리가 방에 나타납니다. 무진은 추악한 얼굴이 문파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최는 그의 부하들이 이미 무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고백하고 무진은 왜 그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묻습니다. 무진은 그를 조롱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추한 얼굴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최의 뒤에는 흥미로운 사람이 서 있고 무진은 그 사람이 그의 하인이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순수한 아기가 흘러나오고 그는 사회파의 죽음의 검은 까마귀임이 밝혀집니다. 흑까마귀는 무진이 그의 돈을 탐낸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사회파를 피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진은 그저 자신도 모르게 그중 한 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저 죽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흑까마귀는 맹렬히 무진에게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석을 두렵게 합니다. 무진은 흑까마귀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으며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쓰러뜨릴 결심을 합니다. 무진은 흑까마귀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엄청난 힘이 실린 젓가락에 손이 뚫립니다. 이때 흑까마귀는 무진이 평범한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진은 흑까마귀에게 그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는 흑까마귀를 화나게 하고 그는 다시 맹렬히 무진에게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무진이 그를 중간에서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달려들지만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흑까마귀는 필사적으로 무진에게 손을 휘두르지만 그는 그를 가지고 노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쉽게 피합니다. 흑까마귀는 무진처럼 어린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진은 흑까마귀에게 구멍을 하나 더 뚫기로 결심합니다. 무진은 그의 왼쪽 눈에 젓가락을 꽂아 넣어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줘 그의 비명이 지켜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흑까마귀는 무릎을 꿇고 무진을 욕하며 사회파가 그를 공격한 것에 대해 보복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진은 그 문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하며 사회파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오라고 촉구하라고 말하며 흑까마귀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그러나 문파가 오기 전에 무진은 흑까마귀에게 그가 살아있는 채로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바로 그때 흑까마귀는 구걸하기 시작하며 그의 목숨만 살려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무진에게 말합니다. 무진은 흑까마귀가 살기를 바라는 것에 놀라지만 그가 그에게 재물을 바쳤으므로 무진은 그를 저승으로 보내는 것을 참습니다. 흑까마귀는 그의 모든 재물은 대경에 있지만 그것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진은 거래를 할 준비가 되었지만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그에게 확신시킵니다. 두려움이 그의 몸을 엄습하면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서둘러 떠납니다. 그가 흑까마귀를 처리하고 나자 그는 이미 몸에 소변을 지리고 있는 최에게 몸을 돌려 이제 빚을 갚을 때라고 말합니다. 최는 즉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진은 이를 비웃으며 그의 재산은 이미 자신의 것이므로 그가 그에게 제공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최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무진은 무술 가문을 조종하여 망친 사묘에도 평민들에게서 얻은 이익을 더하여 그의 자산과 같게 하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최는 무진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무진을 짜증나게 하고 그는 최의 뇌를 산산조각내면서 그가 이미 가진 것을 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무진은 그들에게 몸을 돌려 명령계통에서 자신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마는 재빨리 나서서 자신이 부문주라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무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애원했기 때문에 무진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진은 마에게 최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마는 그의 집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4천금의 가치가 있고 봉호의 자산은 약 10,000금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소질파에서 500금의 조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총 20,000금이 넘고 무진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합니다. 마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지체 없이 모든 것이 처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마가 사라지자 무진은 매우 살벌한 표정으로 다른 문파 간부들을 쳐다보며 그들에게 목숨을 협상하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는 마가 자신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사람임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무진은 보물과 돈으로 가득 찬 여러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도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도에게 각 상자에는 약 400금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도는 무진에게 봉오파가 소질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주된 문제는 소질파가 아니라 그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며 이는 주수공이라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듀는 또한 그 문파에는 흑까마귀와 홍까마귀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흑까마귀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진은 듀에게 그를 이미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에게 충격을 주고 무진은 도에게 그나 조와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문제점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 6피트 아래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는 도에게 소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의 형제자매들이 돌아오면 잘 먹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무진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도는 무진이 이미 지역 전체에서 흉물로 여겨지는 흑까마귀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는 기본적으로 무진이 그가 예전에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최연은 무진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은 살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과거 화염화가는 꽤 성공적이었고 화염 황제라고 알려진 주목할 만한 사람은 항상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무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천의 명문 당가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화염화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술 가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무술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화염화가를 건드리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희창의 사람들은 가문의 구성원들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열정적으로 환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염 황제가 죽은 후 다음 족장은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화염 화가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가문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황제의 이미지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가지는 그가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진이 걸을 때 풍기는 엄청난 기운 때문에 장로들은 그를 고인이 된 황제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부상당한 전사들이 나타나 듀에게 그들이 암살자들에게 매복당했고 조 장로와 전사 무리만이 암살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2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전사들에게 즉시 무진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동안 그가 먼저 앞서갑니다. 숲속에서 조는 자신과 함께 있던 전사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암살자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을 보호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가 압도당하기 직전에 듀가 나타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제때 나타납니다. 이는 암살자들이 듀가 나타나기 전에 거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암살자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암살자 두목은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2 사람을 쓰러뜨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듀는 암살자들과 몇 번의 공격을 주고받지만 곧 노령이 그를 따라잡고 암살자들이 우위를 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깨에 베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자 암살자 중 한 명이 도를 목표로 삼고 동료들에게 아이들 중 하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는 도를 밀어붙여 계속 방어하게 만들지만 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도가 심하게 베어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듀는 쓰러져 아이들과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듀가 전력에서 이탈하자 암살자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려 누구를 죽이고 살려줄지 묻습니다. 도지는 도울 수 없지만 여전히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고 암살자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도진을 베려는 순간 무진의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절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암살자들은 무진이 이전에는 쓰레기로 알려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암살자 두목은 무진이 방해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를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암살자 중 한 명이 무진을 향해 달려들지만 무진은 그를 분노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그 녀석의 검을 박살낸 다음 그 녀석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수직 공격을 날립니다. 시간 낭비 없이 그는 그 녀석을 지나쳐 나머지 암살자들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그의 미친 모습을 보자마자 암살자 두목은 부하들에게 뭉쳐서 무진을 한 번에 쓰러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그에게 닿기 전에 무진은 필살구검 50 군살 기술을 발동하여 그들 모두를 휴지처럼 베어버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진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지만 그는 쉽게 피한 다음 그 녀석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이때 살아남은 암살자는 마침내 그들이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오른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는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에게 살아남고 싶다면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무진이 돌아보니 조가 돌을 일으켜 세우고 있고 도지는 여동생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지는 여동생에게 무진이 나타나 나쁜 놈들을 모두 때려 눕혔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무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도지는 그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무진은 그들이 겁을 먹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지는 자신이 무술가의 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안심하며 용감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 장로에게 부상당한 전사들과 그의 형제자매들을 저택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일행이 떠나자마자 무진은 마지막 암살자에게 관심을 돌려 잘린 팔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에게 청화상단에서 보낸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녀석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이고 무진은 솔직하게 대답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암살자는 이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최연이 사망의 숲세력을 통해 그들을 고용했다고 재빨리 밝힙니다. 무진에게 아는 것을 말한 후 그는 그에게 말한 대로 자기를 그냥 보내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진은 최연에게 돌아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쫓아 보낸 집단을 쓸어버렸다고 전하고 다음은 그녀의 머리를 가지러 갈 거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무진이 피에 흠뻑 젖은 몸으로 거리를 걸어가자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합니다. 과거에 그를 깔보던 사람들은 그의 희생자가 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 알았던 신동이 마침내 돌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거리에서 충분한 아우라를 얻었는지 확인한 후 무진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마삭이 달려와 그를 맞이하지만 무진은 그의 머리를 밀어냅니다. 그는 마삭에게 부상당한 전사들이 모두 약방에 있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삭은 도진과 그의 여동생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방에서 쉬고 있다고 밝힙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마삭에게 목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잠시 후 무진은 마삭이 준비한 좋은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목욕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이 세상의 나쁜 점을 보지 못하도록 지키고 싶은 욕망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마셜 가문의 아이들이지만 무진은 그들이 어린 나이에 잔인함에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과거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합니다. 다음날 약방에서 무진은 조 장로에게 붉은 화염술 교본에 대해 물어봅니다. 조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무진은 왜 놀라냐고 묻습니다. 조는 왜 그 교본을 찾느냐고 묻고 무진은 조가 자신이 재발하여 모든 것을 찢어 놓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는 갑자기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무진은 기본적으로 조가 현재 임무 수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무진은 또한 조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조는 이를 부인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조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난동을 부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진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조는 마침내 그에게 교본을 건네줍니다. 무진이 떠난 후 조는 도에게 무진에게 교본을 준 것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는지 물으며 걱정을 표합니다. 도는 무진이 최근에 정말 훌륭한 검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는 그들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는 또한 무진이 치료된 것 같다고 덧붙이며 도사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조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동의하지만 동시에 치료가 그의 무술 실력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두는 또한 무진의 갑작스러운 향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갑작스러운 향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조는 상황이 잘 풀려가서 기뻐하며 가문의 세태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훈련장에서 무진은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킵니다. 무진은 훈련의 개념을 설명하며 그들이 매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수많은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고 소연은 조 장로가 무진에게 실제 전투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끼어듭니다. 도진은 여동생이 기본적으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무진은 지루한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제안하고 그들에게 배운 기본적인 주먹 기술로 자신에게 덤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세를 취하고 동시에 무진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무진을 완전히 실망시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무진은 그들이 정말로 무술 가문 출신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술이라고 여겨질 만한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형편없는 모습에 좌절한 그는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날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가 두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들이 생각보다 더 능숙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고급 기술을 배우기 전에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무진은 자신에게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스승도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가문을 이전의 위대함으로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진은 전생에서 쓰러뜨리지 못한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검을 잡고 혼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검이 손에서 정말 가벼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검술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며칠 후 두와 조가 마침내 임무에 복구합니다. 마삭은 그들에게 그가 부탁한 모든 것을 해냈다고 말하고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하지만 마삭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무진은 그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기시켜줍니다. 무진은 장로들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사람은 이를 인정하고 어리석었다며 무진에게 절을 합니다. 잠시 후 무진을 치료해준 도사 도영수가 나타납니다. 무진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삭이 그를 치료해준 도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를 모욕했습니다. 매삭은 노인에게 무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무진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며 그를 쫓아냅니다. 무진은 어울려주기로 하고 노인에게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그가 긴 여정에 지쳤을 테니 그를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며칠 전 매삭은 무진에게 그 도사에 대해 말하며 무당파의 도교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삭은 무진이 그 사제의 긍정적인 에너지 치유 덕분에 치유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석 집사가 그 도사를 초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고 밝힙니다. 현재 무진은 마침내 그 남자를 만나게 되어 기쁘고 그래서 그를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진은 그에게 무당파의 도교 혈통을 물려받은 것이 사실인지 묻고 영수는 폼을 잡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당파의 진정한 혈통의 본질을 물려받은 유일한 도사라고 언급합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발을 구르며 그에게 진지하게 무당의 백선이 정말 맞는지 묻는데 무당의 도교 혈통의 후계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바보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무진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솔직하게 말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도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진에게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묻지만 무진은 즉시 그의 큰 칼을 꺼냅니다. 그는 영수에게 도사라고 주장하니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칼을 휘둘러 노인을 반으로 가르는 것을 간신히 피했지만 그 공격으로 바닥에 큰 자국이 남습니다. 매식과 장로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무진은 그 트리오에게 입을 다물고 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이 도착하자마자 무진은 영수를 물에 흠뻑 적십니다. 영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가 무진에게 이것이 가문에서 은혜를 갚는 방식인지 묻자 무진은 그를 무시하고 그의 긴 수염을 잡아당기는데 즉시 떨어져 나가 장로들과 매삭을 놀라게 합니다. 영수조차 자신이 가짜 수염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진은 그를 놀리며 심지어 수염을 조심스럽게 붙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곧 무진과 그의 신복들에게 답변해야 하고 매석은 무진에게 그 자에게 무슨 짓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무진은 영수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그를 환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영수는 이 말을 듣고 기겁하며 무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무진은 그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영은 두려움에 떨며 무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온전하게 남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영수는 자기가 사기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의 팔다리와 남성다움을 잘라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영수는 팔다리가 두려워 무진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놔두는 한 어떤 금액이라도 갚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가 그에게서 얼마나 모았는지 묻고 도는 그에게 신량의 금을 지불했다고 밝힙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도가 영수의 사기에 넘어간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방어에서 도는 영수가 훌륭한 치료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영수에게 돌아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량의 금을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수는 돈을 갚을 의사를 밝히지만 도는 진영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4시간 거리에 있는 진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두와 조는 함께 가야 하는지 묻지만 무진은 그들이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합니다. 영수와 함께 떠나면서 두는 조의 걱정을 감지하고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그를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영수의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하고 무진은 그가 타고 있는 호화로운 마차의 종류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사기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진은 마차에 발을 들여놓고 얼마나 장식되어 있는지 보고 더욱 놀라워합니다. 내부는 면으로 안감을 대고 가죽으로 마감했으며 영수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편안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진은 요리사치고는 영수가 강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씩 웃으며 그에게 왜 전문가이면서 정직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영수는 무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순간부터 합법적인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편안하게 누워 노인에게 잠을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를 깨우라고 제안합니다. 영수는 그 명령을 인정하고 무진에게 도착하는 순간 그를 깨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수는 무진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게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합니다. 마차는 곧 출발하고 몇 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숲에 매우 조용하고 외딴 지역에 도착합니다. 영수는 마차에서 내려 깡패처럼 보이는 지인을 만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무진이 마차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깡패에게 그를 끌어내려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큰 남자는 누가 도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느냐며 이 일을 하게 되어 신이 납니다. 그 큰 남자는 마차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무진의 방향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그의 펀치가 막 착지하려고 할 때 무진은 몸을 돌려 칼로 펀치를 막습니다. 무진은 사악하게 웃으며 벌써 도착했는지 묻습니다. 무진은 자신 위에 서 있는 남자가 역겹고 그를 마차 밖으로 날려버려 영수를 놀라게 합니다. 그 깡패는 무진의 타격이 몸을 기어가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무진이 인상적이라는 주장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무진은 천천히 마차 밖으로 걸어 나오며 영수에게 목적지가 언제 외딴 숲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무진은 마침내 그가 도사의 표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가 단지 사기꾼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진은 어쨌든 액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진은 압도적인 기운을 발산하며 그 큰 남자에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큰 남자는 무진에게서 오는 압박감을 느끼고 나머지 갱단을 불러내 함께 무진을 쓰러뜨리도록 합니다. 다른 3명의 큰 남자가 은신처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중산의 사마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진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마자 그들이 악마의 기운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진은 그들의 무기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기술의 깊이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무진은 팀의 리더에게 달려가 그의 팀원들에게서 밀어냅니다. 그는 그에게 일련의 공격을 계속 가하면서 그를 수세에 몰아넣습니다. 나머지 팀은 곧 무진이 그 남자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돕기 위해 동원합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남자조차 무진의 타격으로 심한 타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공격을 무거운 철퇴의 공격에 비유합니다. 그는 곧 균형을 잃고 무진은 그의 얼굴을 발로 차 입을 으스러뜨립니다. 바로 그때 나머지 팀이 따라잡고 가장 가까운 팀원이 도끼로 무진의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진은 쉽게 피하고 그의 배에 강력한 팔꿈치 타격을 가해 그 남자가 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다른 2명은 협공으로 무진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는 피하며 2명 모두 팔을 과도하게 뻗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무진이 그중 한 명을 쉽게 때려 눕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무진은 마지막 남은 녀석을 쫓아가고 그 녀석은 칼로 무진의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칼은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진의 칼이 그 녀석을 거의 반으로 자를 뻔했지만 무진은 참습니다. 그 녀석은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여전히 떨고 있는 동안 무진은 가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립니다. 이로써 무진은 4명을 모두 쓰러뜨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싸우는 동안 그는 그들이 마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그에게 어떻게 중원 땅에 마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무진은 그들을 자기 후배로 여기고 후배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팀 리더가 무진에게 항복한다고 외칩니다. 그는 무진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때 영수는 무진이 종산의 내 악마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팀 리더는 이미 몇 수 만에 무진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왜 계속 덤볐냐고 묻습니다. 무진은 그들을 살려주겠지만 그들의 단전을 파괴하고 경맥을 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팀 리더는 무릎을 꿇고 무진에게 무인으로서의 삶을 망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진은 그들에게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무진은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묻고 그 녀석은 처음에는 당황한 척하다가 무진이 그의 스승을 알고 싶다고 말하자 스승을 밝히려고 합니다. 무진은 그들이 형편없긴 하지만 마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무진은 누가 그들에게 마공을 가르쳤는지 궁금해하고 팀 리더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밝힙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들이 스승의 이름도 모르는 쓸모없는 제자 놈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팀 리더는 스승이 결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무진은 그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 같은 무술이나 배울 것이지 왜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고 답합니다. 팀 리더는 재빨리 무진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그들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동생의 사업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고 언급합니다. 무진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영수의 사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그를 돕느냐고 꾸짖습니다. 이때 팀 리더는 그가 생명을 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힙니다. 무진은 그들을 보내주기로 하고 영수의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팀 리더는 무진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무진은 영수를 돌아보며 그가 지불할 액수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망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영수는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마차가 떠난 후 내 형제는 갑자기 무진이 스승으로 모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4명은 마차를 쫓아가서 멈추게 합니다. 무진은 마차가 왜 멈췄는지 궁금해하다가 밖으로 나가 4명이 자신에게 절을 하며 보스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4명은 죽을 때까지 그를 섬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충성을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진에게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애원하지만 무진은 그들이 자신에게 맞아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을 버리려고 하지만 4명은 더욱 크게 외치며 그들을 보살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은 무진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모두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 섹션에 다음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누르고 비디오를 좋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